서초 검찰청 조사실. 형광등 빛이 하얗게 번졌어요. 입술 안쪽은 찢어진 채로 뜨거웠고 손끝은 차갑게 떨렸지요. 제 앞에 앉은 남자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숨을 한 번 고르더니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아린 씨, 당신 아버님이 밖에 와 계십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아버지요. 저는 태어나서 그 단어를 한 번도 현실로 믿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 이름은 김아린입니다. 29, 울산공단 협력사에서 품질 검사를 합니다. 사람들은 QC라고 부르지요. 라인 옆에서 제품을 들고 흠집을 찾고 치수를 재고 기록을 남깁니다. 눈이 빨개져도 그냥 봐요. 실수하면 그대로 불량이 되고 불량은 사람의 목숨처럼 현장 전체를 흔들거든요. 기숙사 방은 좁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철제 옷장 하나. 창문을 열면 야간 작업장의 붉은 경광등이 멀리서 깜빡이고요. 공단의 밤 공기는 쇠 냄새가 섞여 있어요. 처음엔 속이 울렁거렸는데 지금은 그 냄새를 맡아야 하루가 끝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랑 둘이 살았어요. 엄마 이름은 박순덕이었지요. 제가 태어나서 본 유일한 가족이 엄마였고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가서야 알았어요. 다들 아빠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엄마에게 물었지요. 엄마, 아빠가 뭐예요? 엄마는 잠깐 멈칫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설거지 수세미가 물 위에서 가만히 떠 있었고요. 엄마는 웃는 얼굴을 억지로 끌어올린 듯 했습니다. 할인아, 아빠는 있어요. 같이 살지 않을 뿐이에요. 왜 같이 안 살아요? 사는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다예요. 어릴 땐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조금 더 크니까 친구들이 우리 아빠는 주말마다 온다. 용돈 준다, 생일에 외식했다 같은 얘기를 했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괜히 이야기 꺼냈다가 제가 더 이상해 보일까 봐요. 엄마는 늘 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 청소를 하러 다니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어요. 엄마는 늘 반찬을 싸왔습니다. 가사도우미 집에서 남은 반찬, 식당에서 남은 찬거리. 그 통이 냉장고에 줄지어 들어가면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줄어들었어요. 비참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너무 지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을 크게 쉬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깨가 내려앉았고요. 그래도 엄마는 제 얼굴을 보면 먼저 웃었지요. 웃는 건 힘이 덜 드는 일이라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에는 불평도 했어요. 왜 맨날 같은 반찬이에요? 그 말을 한 날 밤,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달걀 한 판을 사왔어요. 손가락 끝이 빨갛게 터져 있었고 비닐봉지가 손바닥에 파고들어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저는 그 달걀이 고마우면서도 이상하게 화가 났습니다. 엄마가 더 애쓰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더 못되게 굴기도 했어요. 나중에 생각하면 그건 죄책감의 모양이었지요. 초등학교 겨울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이 워낙 춥다 보니 난방기구를 가까이 두고 지냈어요. 제가 잠깐 방심한 사이 손목 안쪽이 뜨겁게 닿았고요. 살이 지글거리는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달려와 제 손을 찬물에 담그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때 생긴 흉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작고 선명한 별 모양의 화상 흉터. 엄마는 그 흉터만 보면 표정이 달라졌지요. 미안함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이 나오는 얼굴. 저는 그 얼굴이 싫어서 손목을 늘 긴 소매로 가렸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아빠라는 존재를 그냥 접었어요. 엄마가 둘러댄 말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엄마가 아픈 날들이 늘어나면서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다는 건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20살을 얼마 남기지 않았을 때 엄마는 병원에서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 엄마는 택시 뒷좌석에서 제 손목을 꼭 잡았어요. 그 별 흉터를 엄지로 천천히 쓸어내렸지요. 엄마의 눈은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리나, 엄마가 없어도 너 혼자 아니에요. 엄마가 없으면 제가 혼자지요. 아니에요. 너한테는 아빠가 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빠가 있다면 왜 지금 말하지요? 엄마가 이렇게 마른 손으로 제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왜 그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저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엄마의 숨이 얇아 보였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엄마는 서랍장을 가리켰습니다. 아래 두 번째 칸, 오른쪽 구석. 작은 함이 있어요. 저는 말없이 꺼내왔습니다. 엄마는 앙상한 손으로 그 함을 열었지요. 안에는 낡은 반지함이 하나 더 들어 있었고 그 반지함을 꺼내는 엄마의 눈빛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내 아빠가 엄마한테 준 반지예요. 그럼 왜 결혼을 안 했어요? 엄마는 대답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는 시간이 이상하게 길었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요. 그날 밤 저는 반지함을 손에 쥔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고요. 창밖에서는 공단 쪽으로 가는 화물차 소리가 멀게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지요. 저 반지함 하나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줄은요. 엄마가 끝내 말하지 못한 사정이 앞으로 제 앞에 어떤 얼굴로 나타날지, 그리고 제가 평생 비워둔 단어 하나가 언젠가 제 목에서 실제 소리로 튀어나오게 될지. 아빠, 그 말이 언젠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 장례가 끝나고도 집안 공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향 냄새가 빠진 자리엔 세제 냄새가 남았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엄마가 싸오던 반찬통이 몇 개 그대로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면 익숙한 간장 냄새가 올라왔지요. 저는 그 냄새가 목을 막는 것 같아 급히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리나, 이제 내가 제일 힘들겠다. 그래도 보험금이 있으니 대학은 가야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제 속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달 관리비, 집세, 등록금,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남았다는 사실. 엄마가 남긴 집은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고 창문 틈새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어요. 엄마는 늘 하리나 공부하면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런데 저는 길이 열리기 전에 제가 먼저 꺾일 것 같았습니다. 장례 후 한 달쯤 지나서야 저는 엄마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엄마의 코트를 꺼내면 소매 끝이 달아 있었고요. 작은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와 버스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손바닥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지요. 엄마는 끝까지 내일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서랍 깊은 곳에서 반지함이 나왔습니다. 일장에서 엄마가 제게 쥐어준 그 반지함. 손에 쥐면 차가웠고 뚜껑을 열면 반지가 조용히 빛났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빠가 있다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대답은 없었고요. 결국 집을 처분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내내 손끝이 떨렸어요. 엄마와 살던 방이 돈으로 바뀐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 돈에 엄마의 숨소리까지 섞여 있는 것 같아서요.
보험금도 들어왔습니다. 통장 숫자가 늘어났는데 마음은 줄어들었습니다. 친척 한 분이 제게 말했지요. 너 대학 가라. 엄마도 그거 원하셨잖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생각해 볼게요. 사실은 이미 마음이 기울어 있었어요. 공부보다 먼저 살아야 했습니다. 고졸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봤습니다. 편의점, 물류, 식당, 콜센터. 하지만 저는 계산이 하나 더 있었지요. 내 돈이 안 나가는 일. 그래서 공단 기숙사 제공이 있는 협력사 공고를 봤을 때 이상하게 숨이 놓였습니다. 면접은 짧았습니다. 품질 검사 가능하세요? 배울 수 있습니다. 야간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돌아갈 집이 없으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할까봐 제 등을 제가 밀어붙이려 했지요. 기숙사 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철제 옷장 하나, 책상 하나. 창문 밖엔 붉은 경광등이 깜빡였고 공단의 소음이 멀리서 웅웅 울렸어요. 첫날 밤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사실이 그제야 몸으로 들어왔거든요. 다음 날부터 일은 바로 시작됐습니다. 라인 옆에 서서 제품을 들고 흠집을 보고 치수를 재고 기록을 남겼지요.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했어요. 손에 땀이 차서 장갑이 미끄러웠고 눈이 따가웠습니다. 선배 언니들이 툭툭 던지듯 말했어요. 신입, 그거 이렇게 잡는 거 아니야. 아,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죄송은 됐고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손으로 확인해. 말은 거칠었지만 손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거칠음이 덜 무서웠어요. 집에서 듣던 불쌍하다보다 현장에서 듣는 다시 해가 더 따뜻했습니다. 며칠 지나자 기숙사 언니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리나, 밥 먹었냐? 아직이요. 그럼 이거 먹어. 야간 뛰면 속 비어. 종이컵에 따뜻한 국을 담아주는데 저는 목이 먼저 잠겼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끼니를 걱정해 준 거였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놓일수록 다른 불안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여기서까지 편해지면 엄마를 잊는 건가? 저는 퇴근 후 방으로 돌아오면 반지함을 꺼내곤 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물건, 그리고 제가 풀지 못한 물음. 그 무렵 공정에서 일하는 남자 하나가 제 앞을 자주 지나갔습니다. 최도연, 32. 말수가 적고 사람 눈을 오래 못 마주치는 편이었어요. 어느 날 야근하고 기숙사 앞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가 옆에 앉았습니다. 야근이세요? 네. 힘들죠.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대신 그는 제 앞에 물을 하나 놓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괜히 마음이 흔들렸지요. 큰 친절은 아니었는데 그 작은 친절이 제게는 커 보였습니다. 며칠 뒤 회식 자리에서 언니들이 장난스럽게 떠밀었습니다. 하린이 너, 도연이가 너 좋아하나 봐. 에이, 아니에요. 아니긴. 눈이 계속 따라가는데? 저는 웃었지만 속은 웃지 못했어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동시에 겁이 났습니다. 기대는 순간 또 잃을까 봐요. 그날 밤 저는 방으로 돌아와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속 엄마는 늘 일하러 나가기 전 머리를 대충 묶고 웃던 얼굴이었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는 거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제가 혼자가 되는 걸 가장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빠가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저는 반지함을 닫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작은 결심을 했어요.
당장 대학은 못 가도 최소한 제 발로 설 수 있을 만큼은 벌자. 그리고 언젠가 아빠라는 사람의 진짜 이야기도 도망치지 말고 들어보자. 아직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만 붙들고 살면 엄마가 남긴 것들이 전부 상처로만 남을 것 같았어요. 저는 내일도 라인 옆에 설 겁니다. 손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기록하고 실수를 줄이고요.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연습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도연이든 언니들이든 아니면 아직 보이지 않는 누군가든요. 이상하게도 제 삶은 이제부터 더 바빠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떠난 자리에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려는 듯 여러 사람이 제 앞에 서기 시작했거든요. 도연이 저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일부러 모르는 척 했어요. 기대하면 또 잃을까 봐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진 않지요. 야근이 길어질수록 누군가가 밥 먹었냐고 묻는 한마디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도연은 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대신 행동이 느렸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라인 옆에서 실수할 뻔하면 손짓으로 먼저 알려줬고 추운 날엔 제 작업장 앞에 핫팩을 하나 놓고 가기도 했지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이니 저는 어느 순간 그 사람 옆이 편해졌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건 자연스럽게였습니다. 언니들이 먼저 눈치를 챘지요. 회식 자리에서 한 언니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하리나, 너 사람한테 너무 안 기대려고만 하지 마. 기대는 것도 연습이야. 저는 웃으면서도 속이 뜨끔했어요. 엄마를 보내고 나서 저는 기대를 사치처럼 여겼거든요. 도연이 고백한 날도 별일 아니었습니다. 기숙사 앞에서 둘이 김밥 한 줄을 나눠 먹다가 도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 하린 씨 좋아해요. 왜요? 제가 너무 바로 물어서 도연이 잠깐 굳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그냥 혼자 버티는 것 같아서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그 옆에 있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제가 처음으로 마음을 내줬습니다. 누군가가 제 버팀을 알아봐 준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연애는 3년을 갔어요. 기숙사에서 시작해 작은 원룸을 얻어 나와 살기도 했습니다. 공당 근처 원룸촌은 밤이면 치킨 냄새와 기계 소리가 섞여요. 도연은 늦게 퇴근해도 꼭 제 방 문고리를 한번 만지고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네. 그 말이 저는 좋았지요. 그러다 도연이 결혼을 꺼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대단치 않은 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삼겹살 할인 스티커를 붙인 걸 사오고 집에서 상추를 씻어 먹던 중이었습니다. 할인 씨, 우리 결혼할래요? 저는 젓가락을 잠깐 멈췄어요. 결혼이란 단어가 저한테는 늘 멀었습니다. 가족이 없는데 가정을 어떻게 만들지요? 그런데 도연은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편 만들자.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하늘에서 본다면 그래, 이제 너도 기대어 살아라고 말할 것 같았거든요. 문제는 시댁 인사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도연이 말하던 우리 집 원래 좀 살았는데 지금은 좀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게 된 날이었지요. 낡은 아파트, 현관 앞 신발장이 비뚤어져 있었고 복도엔 오래된 장판 냄새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 오명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빛이 말보다 먼저 찔렀지요. 도연은 제 손을 잡고 있다가도 그 눈빛 앞에서 살짝 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제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오명자는 인사도 받지 않고 말했어요. 우리 집이 옛날엔 빌라 한 동이 다 우리 거였어. 지금은 이 꼴이지만 사람 수준이라는 게 있잖니. 저는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입꼬리가 경직되는 걸 느꼈지요. 도연이가 사람 마음이 약해서 길고양이도 못 지나치는 애야. 너 그거 알고 접근한 거지?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을 봤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접근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일하고 제 삶을 살고 있고요. 제가 차분히 말하자 오명자는 비웃듯 웃었지요. 부모 없는 애들이 꼭 자립 운운하더라. 그 말이 제일 믿음이 안 가. 그 자리에서 저는 결혼을 접고 싶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에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고 도연의 어깨는 자꾸 작아 보였습니다. 도연 씨, 나 이 결혼 못하겠어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도연이 급히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나중에 애 생기면 달라질 거야. 애요? 제가 되묻자 도연이 더듬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애가 생기면 달라진다는 말은 지금의 모욕은 참고 넘어가라는 뜻이었지요. 그리고 그 해결책이 내 몸이라는 것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요. 도연은 잠깐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따로 살자. 신혼집 얻어서 내가 열심히 벌게. 그 말에 저는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니까요. 저는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남긴 보험금과 집 처분금. 그걸 우리에게 쓰는 게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오명자가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 사이로 그녀는 너무 당당하게 걸어왔어요. 눈에 띄는 금목걸이, 굳은 표정. 저를 보자마자 말을 쏟아냈지요. 내가 섭섭하게 한 거 사과하러 왔다. 근데 있잖니. 너도 나 불쌍하지 않니? 불쌍하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싫었어요. 엄마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아서요. 어머니, 따로 살려고 했어요. 제가 조심히 말하자 오명자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돈이 있는데 왜 따로 살아? 식구끼리 돈 합쳐서 아파트 하나 장만해야지. 너만 새 집에서 살고 나는 여기서 죽으라는 거야? 그 말은 설득이 아니라 협박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듣지 않을까 눈치도 보였고요. 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오명자는 목소리를 더 낮추며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도연이도 너 좋아하니까 참는 거야. 너 같은 애를 누가 데려가겠니? 그 순간 제가 작게 떨렸습니다. 화가 나기보다 어딘가가 무너졌어요. 제가 평생 숨겨왔던 고아라는 딱지가 다시 제 등에 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과 크게 다퉜습니다. 도연은 결국 엄마 편을 들었어요. 말은 이렇게 했지요. 할인 씨, 우리 엄마도 힘들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빚도 있고 우리 같이 살면 엄마도 좀 안정되잖아. 그럼 나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결혼해서도 계속 눈치 봐야 해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하고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 침묵이 더 답 같았어요. 나는 내 편이 될 자신이 없다. 그렇게 들렸지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합가를 허락했습니다. 도연을 믿어서가 아니라 현실이 저를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깨면 저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혼자는 저는 아직 너무 두려웠어요. 돈을 합쳤습니다. 공동 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지요.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손목 안쪽 별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그 흉터를 쓸어내리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할인아, 너 혼자 아니야. 엄마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계약서를 접는 순간부터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집이 생겼는데 마음은 더 좁아졌지요. 이 집이 우리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반지함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긴 단서, 아빠를 증명하는 물건. 저는 처음으로 반지함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지요. 엄마, 만약 정말 아빠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위기는 누군가가 해결해 주길 기다리면 더 깊어질 겁니다. 저 스스로 선을 긋지 않으면 이 집 안에서 저는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결심했습니다. 아직은 말로 못하지만요. 언젠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는 참지 않겠다고요. 도연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반지함을 잃지 않겠다고요. 이상하게 그 반지함이 제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손잡이처럼 느껴졌거든요. 문제는 위기가 생기는 속도가 제가 결심을 준비하는 속도보다 더 빠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합가를 시작한 뒤 저는 제 숨소리를 자주 확인하게 됐습니다. 큰 소리로 쉬면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요. 아파트는 새 집이었지만 공기는 낡아 있었지요. 거실 한쪽엔 시어머니 오명자의 자리처럼 보이는 방석이 놓였고 그 방석은 늘 정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집 전체를 감독하는 눈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삼장에서 마음먹은 게 있었습니다. 선을 긋자. 무조건 참지 말자. 지금 당장 모든 걸 바꾸지 못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만들자. 그게 저 자신이어도 좋고요. 처음으로 바꾼 건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식탁 의자에 앉아서 가방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부엌으로 가서 뭐 도와드릴까요부터 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숨을 고르고 제 목소리를 먼저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씻고 나와서 저녁 준비할게요. 오명자는 잠깐 제 얼굴을 봤습니다. 표정이 내가 감히에 가까웠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봤고요. 그날은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작은 성과였어요. 큰 싸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순서대로 내 시간을 쓴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 마음은 조금 덜 움츠러들었습니다. 다음 변화는 도연과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도연을 붙잡고 길게 따지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짧게, 분명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그런 방식이 더 맞았거든요. 도연 씨, 우리 규칙 하나만 정해요. 무슨 규칙? 어머니가 나한테 말하실 때 선 넘으면 당신이 막아줘요. 그게 안 되면 나도 여기서 못 버텨요. 도연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저는 늘 불안해졌지요. 하지만 그날은 제가 먼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겠어. 내가 노력할게. 노력 말고 행동. 제가 그렇게 말하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인지 습관인지 모를 끄덕임이었지만 저는 그 끄덕임을 기록해 두기로 했습니다. 큐시처럼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확인하자. 며칠 후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명자가 제 카드 내역을 들여다본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요즘 왜 편의점에서 뭘 자꾸 사? 커피? 간식? 돈이 남아? 예전 같으면 죄송하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어요. 야간 뛰면 저혈당 와요. 제가 제 몸 챙기려고 사는 거예요. 몸 챙기려면 집에서 먹으면 되지. 집에 밥이 없니? 집에 밥이 있어도 제 몸은 제가 책임질게요. 말이 끝났을 때
거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엄마, 할인이한테 그러지 마. 야간 힘든 거 엄마도 알잖아. 오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폭발하진 않았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단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아주 조금이라도 제 편이 되어준 게 낯설어서요. 그 즈음 공단에선 제가 맡은 검사 구역이 바뀌었습니다. 신규 물량이 들어오면서 불량률이 높아졌고 라인이 예민해졌지요. 저는 일부러 더 꼼꼼히 봤습니다. 작은 흠집 하나도 넘기지 않았어요. 몸이 피곤해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며칠 뒤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할인 씨, 이번 주 분량 잡은 거 거의 내 덕분이야. 그 말이 집에서 무너진 제 등을 다시 세워줬습니다.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 문장이 조용히 제 안에서 살아났어요. 퇴근길 저는 엄마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도 아마 이런 식으로 버텼겠지요. 칭찬 한마디로 다음 날을 만들고 밥 한 숟갈로 삶을 이어가고요.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맞는 첫 생일. 사실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싫어할 테니까요. 도연도 그런 일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런데 도연이 일을 마치고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반찬 했어. 왜요? 그냥 같이 밥 먹자. 밖에서.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밖에서라는 말이 숨통처럼 들렸거든요. 도연이 데려간 곳은 호텔은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큰 한정식 집이었어요. 조용한 룸이 있는 곳. 나무 문을 열면 은은한 등불이 있고 따뜻한 차가 먼저 나오는 그런 곳이지요. 이런데 예약할 줄 알아요? 제가 묻자 도연이 머리를 긁었습니다. 언니들한테 물어봤어.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못했지. 그 말이 의외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연이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걸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나도 미안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무 혼자 버티려고만 했나 싶어서.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혼자 버틴 건 내가 나빠서가 아니잖아. 그 말이 참 이상했습니다. 내가 나쁘지 않다는 말을 저는 오래 못 들었거든요. 우리는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이 목을 내려갔고 저는 오랜만에 체한 느낌 없이 한 숟갈을 넘겼어요. 그 순간 잠깐, 정말 잠깐, 우리도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 도연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쭈뼛거리며 말했어요. 이거 큰 거는 아닌데. 내가 요즘 손이 차갑길래. 상자 안에는 작은 손난로와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색이었지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누가 보면 별것 아니겠지만 저한테는 신경 써준 흔적이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제가 말하자 도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룸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낯익은 구두 소리. 멈칫, 멈칫.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오명자가 들어온 겁니다. 눈이 번들거렸고 표정이 이미 정리되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고요. 도연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엄마 왜 여기까지? 오명자는 저를 보더니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너희만 이렇게 좋은 데 와서 밥 먹으면 내가 뭐가 되니? 그 말은 서운함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속에 익숙한 칼날을 느꼈습니다. 그때 도연이 제 옆으로 한 발 더 가까이 섰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가리는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할인이 생일이야. 엄마가 섭섭한 건 알겠는데 여기서는 그만해.
오명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더 큰 폭풍의 전조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저는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도 봤습니다. 도연이 막아주는 행동을 처음 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목 안쪽 별 흉터가 스치듯 따끔했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 혼자 아니야. 그 말이 오늘은 조금 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을 순 없지만요. 그래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 이 관계, 이 삶은 참는 사람만으로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선을 지키고 누군가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을 지키기 위해 더 큰 결심을 하게 될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명자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걸, 다음엔 더 크게, 더 노골적으로 들어올 거라는 걸요. 하지만 이번엔 다를지도 모릅니다. 제 옆에 아주 조금이라도 같이 서는 사람이 생겼으니까요. 이 위기가 지나면 저는 그 다음 질문을 해야 할 겁니다. 도연은 끝까지 내 편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반지함 속 아빠는 정말 존재하는가? 이제 그 답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명자가 한정식 집 방에 들어온 그날,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손가락 끝에 힘을 줬습니다. 도연이 제 앞에 섰던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여기서는 그만해. 그 한마디가 제게는 작은 울타리였습니다. 오명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만 떨렸지요. 저는 그 떨림이 서운함인지 분노인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구분해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다만 저는 제가 할 말을 준비했습니다. 짧게, 분명하게. 도연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오늘 할인이 생일이야. 오명자는 제 얼굴을 보고 제 얼굴 옆에 도연을 보고 다시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내가 버려지는 줄 알았어. 그 말은 핑계처럼 들리면서도 현실처럼 들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두려움이 딱 그 모양이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제 삶을 망가뜨릴 권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운 거 이해하려고 했어요. 오명자가 눈을 치켜뜨려 했지만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요, 저는 더 이상 불쌍한 애로 살고 싶지 않아요. 도연이 옆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큰 힘이었어요. 오명자는 젓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너를 너무 몰아붙였니? 그 말이 사과인지 확인인지 애매했지만 저는 그 애매함을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분명해져야 했거든요. 어머니, 우리 규칙을 정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돈은 각자 관리해요. 생활비는 정해진 만큼만 내고요. 그리고 제 카드 내역, 제 통장 보지 마세요. 오명자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도연이 바로 말을 받았어요. 엄마, 그게 맞아. 나도 이제 우리 부부는 우리가 책임질게. 그 말이 떨어지자 오명자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보통은 그때 폭발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지요. 오명자도 더는 밀어붙이면 진짜로 잃는다는 걸 느낀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뭐가요? 안 떠나줘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네온 사인이 지나가고 신호등이 바뀌고 사람들 얼굴이 스치듯 사라졌지요. 도연 씨,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떠나준 게 아니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은 제대로 해보려고요. 도연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늦었지. 늦은 건 괜찮아요. 근데 계속 늦으면 그땐 진짜 끝이에요.
도연은 대답 대신 핸들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지요. 집에 돌아와 저는 조용히 반지함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단서. 그 반지를 보는 순간마다 저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있다면이라는 생각이 저를 기대게 하기도 하고 더 화나게 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반지함을 희망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내가 지켜낸 증거로 보았습니다. 엄마가 제게 남긴 건 누군가를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지키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저는 도연과 함께 거실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오명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부가 둘이서 숫자를 맞추는 시간. 작은 노트에 항목을 쓰고 서로 합의하고 도장을 찍듯 체크했습니다. 생활비는 이만큼, 명절 비용은 따로, 저축은 월 이만큼. 도연이 중간중간 물었습니다. 할인 씨, 이거 괜찮아? 괜찮아요. 우리 둘이 지키면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우리 둘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현실처럼 들렸거든요. 오명자는 처음엔 불만이 많았습니다. 말끝마다 내가 젊을 때는을 붙였지요. 하지만 도연이 그때마다 짧게 정리했습니다. 엄마, 우리 방식이 있어. 엄마, 할인이는 내 아내야. 그 말을 반복하는 동안 오명자의 공격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다시 날카로워졌고 어떤 날은 저도 속이 뒤집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지요. 그래도 이전과 달랐습니다. 문을 닫으면 도연이 따라와 노크를 했거든요. 할인 씨, 미안해. 뭐가요? 내가 중간에서 제대로 못한 거. 저는 문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다음엔 내가 말할게. 그 다음이 몇 번 쌓이자 저는 조금씩 믿게 됐습니다.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고 반복으로 바뀐다는 걸요. 봄이 오기 직전 저는 엄마 꿈을 꿨습니다. 엄마는 예전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제게 밥을 떠주고 있었어요. 할인아, 천천히 먹어. 그 말이 너무 현실 같아서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지요. 저는 울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엄마를 잊어서가 아니라 엄마를 품고도 살 수 있게 된 느낌이었어요. 어느 주말 저는 오명자 앞에서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대학은 못 갔어요. 근데 올해는 자격증 준비하려고요. 오명자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습관 같은 경계가 남아 있었지만 그 아래에 작게 흔들리는 무엇이 있었어요. 뭘 하려고? 품질 쪽으로요. 제가 계속 이 일하고 싶어요. 오명자는 한숨을 내쉬더니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목이 잠겼습니다. 완벽한 화해도 아니고 따뜻한 칭찬도 아닌데요. 그냥 허락 하나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사과를 서툴게 하고 그 서툰 방식이 때로는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최선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분가할 수도 있겠지요. 도연은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돈 모아서 엄마도 준비될 때까지는 같이 살고 그 다음엔 우리가 나가자. 저는 그 대답이 고마웠어요. 지금 당장 떠나자는 말이 아니라 미래를 같이 설계하자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반지함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 반지함은 더 이상 저를 흔드는 불안의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제게 남긴 조용한 약속 같았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의 뜻은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건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지요. 저는 여전히 공단에 다닙니다. 여전히 밤 공기엔 쇠 냄새가 섞여 있고요. 하지만 요즘 저는 그 냄새 속에서 조금 덜 외롭습니다. 엄마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픈 건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 아픔이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는 가끔, 아주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그 아빠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저는 묻고 싶어요. 왜 이제야 왔냐고. 엄마를 왜 혼자 두었냐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제가 먼저 말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바랐던 만큼은 아니어도 엄마가 안심할 만큼은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게 제 인생의 다음 장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장을 저는 도망치지 않고 펼쳐볼 생각입니다.